자, 시대가 두려워한 책들, 결코 읽어서는 안 됐던 판도라의 상자. 아니, 그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일 공개합니다. 쿠웨이트에선 너무 야한 그림. 2018년 쿠웨이트 정부는요, 이렇게 외설적인 책을 국민들이 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며 이 책을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이슬람 율법이 조금 보수적이니까 네네. 좀 야하다 싶으면 바로 금서로 들어갈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힌트는 의외로. 근데 사실 옛날이 아니라 요즘이라고 하면 외설적이라고 금서로 지정될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수위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문란해서 이슬람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쿠웨이트에서 금서로 지정된 이 책의 정체. 세계적인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인어공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인어공주? 아리엘? 사실 또 옛날 동화잖아.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게 2018년도에 새로 지정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야했나? 목소리를 뺏어가고 이런 게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이게 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동화 인어공주가 쿠웨이트에서 금서가 된 이유. 바로 주인공 인어공주의 패션이었습니다. 에? 애들도 다 보는 이 동화책에 주인공이 버젓이 비키니를 입고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뭐 아무리 그래도 내용이 좋은데 그게 금서가 된다는 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어공주 외에도 쿠웨이트에서 다소 황당한 이유로 금서가 된 책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사진이 들어간 백과사전. 요거는 뭐 앞에 인어공주를 듣고 나니까 알겠네요. 아, 근데 예술로 봐야지 그걸. 주요 부위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않은 펄거벗은 상태라는 이유로 백과사전 자체를 금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헐. 아니 근데 사실은 유명한 조각상들이 대부분 이런 이유라고 하면은 애들은 루브르 박물관 가지도 못하겠는데. 아니 저는 심지어 저 다비드상 옆에서 사진 찍은 게 제가 8살 때였거든요. 그러면 쿠웨이트 시민들은 궁금해요. 이 책들이 금서가 된 것에 공감을 하는지. 자, 실제로 쿠웨이트의 많은 사람들은요, 금서를 쌓아올린 사진과 함께 책이 마약처럼 되고 있다. 금서 거래상을 둬야 할 판. 순수한 동화책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의 여성 운동가 샤마엘 알 샤리히는요. 히잡을 쓴 인어공주는 없다. 인어공주의 비키니가 문란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금서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면 금서로 지정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도 아주 화끈합니다. 2012년 5월 초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는요. 우리는 포르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서가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이 책을 도서관 내 퇴출 도서 목록에 올렸습니다. 정말 미국도 감당 못할 굉장히 심한 수위의 책인가? 아니 만약에 늘 그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아 뭐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 그 주인공은 2011년 출간된 후 50여 개국에 번역돼 1억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 세계 출판기를 뒤흔들었던 에로틱 소설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입니다. 근데 아니 저거를 금지를 했다고? 미국에서? 저게 이제 출간됐을 때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책 싸게가 많이 팔렸어요. 책 싸게. 내가 저 책을 들고 있는 거를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거구나. 전철에서도 딴 책에 가려서 이렇게 보고 막 그 정도 센세이션했어요. 자, 일단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요. 백만장자 사업가 크리스티안 그레이와 문학을 전공한 아나스타샤 스틸의 다소 과격한 사랑을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가 수위가 많이 낮아서 많이 실망들 하셨죠. 오상진의 금서 베스트 10은? 헨리 밀러의 북해기사. 아니 이게 내가 어린 마음에 책 서에 꽂혀 있는데 초등학교 때 내가 모르고 그걸 본 거야. 아, 초등학생. 그 묘사가 막 아직까지 생각나.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묘사. 자, 우리에게는 영화로 익숙하지만은 영국의 주부 E.L. 제임스의 소설이 원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팬픽으로 썼다가 점점 성인 취향의 색채를 띠게 되고요. 특히 성인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화 빨리 내놔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37,000여 개의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에 힘입어 2011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책으로 출간됐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초대박!
급기야 2015년 동명의 영화로도 개봉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소설 속 주인공들이 가학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등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플로리다주,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등의 도서관에서 퇴출 도서 목록에 오르게 됐던 것이죠. 아까 저기 인어공주도 금서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금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접근 못하게 딱 연령 제한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뭔 소리야. 우리도 작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요.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당 플로리다 도서관 책장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다시 꽂히게 됐다고 합니다. 저주를 부르는 금단의 책. 1999년 미국 미시간주에서는요, 이 책을 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우리 아이들이 읽게 할 수 있죠? 또 2019년 미국 테네시주에선 아니 이건 저주를 부르는 책이에요. 아이들을 읽고 악령을 불러내면 어떡할 겁니까? 뿐만 아니라 2000년 영국 켄트, 2007년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저주와 악령을 부른다는 이유 등으로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악령을 불러낸다고요? 신비롭고 이교도적인 어떤 내용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세계 각지에서 금서로 지정한 이 책은 바로 1997년 첫 시리즈 출간 이후 전 세계에서 무려 5억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영화로도 제작되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해리포터 시리즈. 그런데 출판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이며 금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종교학교의 학부모들은 해리포터 속의 마법을 다루는 마법사와 마녀가 아이들을 현혹할 뿐 아니라 마법과 주술에 심취하고 악마를 숭상할 수 있다며 항의했던 건데요.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엔 아브다 케다브라, 크루시오, 임페리오 이렇게 일명 3대 저주 주문이자 금지 주문이 등장하는데요. 2019년 미국 테네시주의 종교학교에선 실제 퇴마사에게 자문을 구한 끝에 책 속의 저주 주문들이 실제로도 저주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 아이들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교내 도서관에서 퇴출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알겠는데 저게 너무 지금 검증도 안 된 얘기잖아요. 사실. 이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SF 이런 거 다 보여주지 말아야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가장 많은 금서 요청을 받은 책으로 선정. 2016년에 미국 시사주간지가 금서 주간에 발표한 역대 대표 금서 10권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가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저렇게 공들여 쓴 책인데 이렇게 금서 요청이 저렇게 많으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은요, 네. 금서 목록에 오르는 일은 오히려 대단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라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익스펙토 페트로눔. 제가 유령을 물리치는 수호신을 불러드리는 주문을 외쳐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저주와 악령 걱정 없이 재밌게 독서하세요. 조선 왕조를 뒤흔든 문제작. 1782년 정조 6년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서북 출신 천민 문인방에 대한 친국이 열렸습니다. 은밀히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하려 모의했습니다. 영모를 꿈꾼 천민,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미래를 예언한 금서 정감록입니다. 좀 약간 예언하고 그런 거 예언서. 예언서.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이런 예언서예요. 이것도 금서랑 금서는 다 읽었네요, 그죠? 네. 금서 마니아. 금서 매니아. 아니, 금서 책을 마니아. 많이 읽다 보면 네. 가다 보면 금서가 걸리는 거지. 이야. 가독을 하다 보니까. 정감록이 조선 왕조를 뒤흔든 문제작이었던 이유. 산천종기 입어 계룡산 정씨 800년 지지. 산천의 기운이 계룡산으로 들어오니 정씨가 800년간 도읍을 할 땅이로다. 여러분, 조선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씨 왕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씨가 아닌 정씨가 이 조선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정감록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된 예언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해요. 왕조 국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나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거는 금서가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거 읽고만 영몰 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는 금기된 예언을 한 것도 모자라 정감록이 예언한 새 나라는 조선과는 전혀 다른 신분제가 없는 이상사회였습니다. 반상무서 예멸 사진 연후 세사가 초이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어지고 예법이 다 사라진 다음에야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야, 정말 유토피아네. 저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예언과 백성들의 열망은 역사적인 민중봉기의 사상적 토대가 됐고요. 순조 11년의 홍경래난, 고종 31년 동학농민운동이 정감록과 함께했습니다. 당시 나라에서는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하고 모조리 불태웠고요. 특히 이 책을 읽고 역모를 꾀한 자들에게는 자지를 토막치는 능지처사, 3대를 멸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전해졌다는 건 많은 분들이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감록이 조선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작자 미상이고 연대 미상입니다. 근데 정감록이 최초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영조 15년 승정원 일기 6월 9일 영조가 정감록에 대해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활하고 사악하다. 조선시대 중기에 이미 금서였던 정감록을 백성들이 많이 읽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글 필사본까지 대유행. 와. 정감록은 조선시대 비공식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모모모 때문에 금지된 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영국 최고의 극작가로 평가받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도 금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친구를 위해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린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 그는 기한 내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살 1파운드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안토니오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샤일록은 끝까지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요구해 결국 재판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재판관의 지혜로 샤일록이 패소하고 모두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살을 도려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피만 한 방울 안 들이고 심장살을 도려내라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런 좀 잔인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정답. 네. 이스라엘에서 반대. 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느냐? 베니스의 상인이 금서가 된 이유. 샤일록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안 읽어도 이렇게 알잖아. 이게 당당할 일은 아닌데 좀 이상하다. 뭔가 내가 헛똑똑이 된 느낌이야. 외국의 문학 작품에서 흔히 유대인은 레브리코를 가진 고리 대금업자 혹은 돈밖에 모르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로 등장. 소설 베니스의 상인 속의 샤일록 역시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유대인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등의 일부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유로 베니스의 상인을 교과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금서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착한 건 읽었다고 유대인을 영원히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학생들이 또 얼마나 될까라고 의심은 들어요. 실제로 1986년 캐나다의 한 학교에서는 베니스의 상인 강의를 들은 뒤 학생들이 한 유대인 학생에게 동전을 던지며 어이,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 사채업자 빨리 동전 주워. 이렇게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품 속 악역과 같은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일이 있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좀 이루어질 만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모 조장하는 연애 소설. 독일 최고의 문호인 괴테의 수작. 1774년 발간된 이후 뮤지컬과 오페라, 연극 등으로도 재탄생되며 전 세계를 휩쓴 명작이죠.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아니 이거는 왜 금서지? 이건 용어로도 나왔잖아요. 베르테르 효과. 아 그것 때문에 금서라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작가인 괴테 본인의 실제 연애담을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약혼자가 있는 로테를 사랑하게 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는 애틋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베르테르의 수뇌부를 그린 이 애달픈 연애 소설에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했고요. 당시 남성들 사이에서는 작품 속 베르테르가 즐겨 입었던 푸른 연미복과 노란 바지가 유행.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에 베르테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명문장으로 가득합니다.
절절한 어떤 사랑을 표현한.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로테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고요. 그 마음이 막 너무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책이 발간되고 이듬해인 1775년 이 책은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연애 소설이 금서가 된 이유 바로 이 구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로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탄환은 재어놓았습니다. 지금 12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로테. 로테, 안녕. 안녕.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네. 사랑 때문에. 게다가 이룰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혼자가 있는 또 여성한테 러브레터를 썼으니까 여러 가지의 금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 라이프치히 법정은요.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자살을 조장한다고 판결. 이 책에 대한 인쇄와 영업,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 겁니다. 실제로 1779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한 여인이 실연당한 뒤 강에 몸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망한 이 여인의 소지품 중에 이 소설책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과몰입의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몰입을 하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 상황이랑 베르테르랑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금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엄청난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 최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등극. 이후에 자살 조작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1787년에 발견된 개정판에는 독자들이 자살을 범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함께 실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괴테가 이런 효과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가 말하고자 한 건 사랑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지 자살을 미화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스웨덴에서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 사람들은요. 아, 이런 저질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책 읽고 우리 애가 학교도 안 가면 책임질 거예요? 라며 유해서적이라 비난. 결국 이 책은 금서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학부모들의 반응이 세네. 그러니까 스웨덴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됐던 책인가 봐요. 우리에겐 말괄량이 삐삐로 잘 알려진 스웨덴 동화 삐삐롱 스타킹입니다. 그 삐삐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은 콘텐츠로 나왔잖아요. 여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인형으로도 갖고 놀고 동화로도 읽고 저것도 만화도 나오고. 만화 영화로 나왔었어. 삐삐롱 스타킹이 한때 금서가 된 이유 다름 아닌 주인공 삐삐가 굉장한 장난꾸러기에 아무도 못 말리는 말괄량이었던 거죠. 에이 너무한다. 그렇다고 금서는. 근데 뭐 그렇다면 금서야 돼. 무전 취식하잖아 남의 집에서. 이해하면 나이 든 겁니다. 아니 뭔 죄야. 걷어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오 기자 나이 들었네. 아니 그렇거든. 오 이게 기자 나이 금서가 들었어. 이거는 무전 취식이야. 아, 왜 손을 떨어요? 다음 기사가 당시 어른들을 경악해 한 말괄량의 삐삐의 활약상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말 데려가도 돼요?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원숭이는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 그럼 난 절대로 학교에는 안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삐삐에게는 말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린다든지 버릇없는 사내아이나 나쁜 어른들을 던져버리는 초인적인 괴력이 있었습니다. 아, 얘 기억나. 기억나. 저 머리 스타일. 제 얼굴도 기억나. 오! 자, 이렇게 삐삐롱 스타킹은 출간 당시 스웨덴 국민들의 핍박을 받았지만요. 시대가 흐르며 세계 각국에서 출판,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며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아동 문학 작품이 됐습니다. 2002년 삐삐롱 스타킹의 저자인 린드그렌이 세상을 떠나자 스웨덴 정부에서는 그녀를 추모하고 기리는 의미로요. 그녀의 이름을 딴 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제정. 이 상은 일명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아동문학계의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소개한 삐삐롱 스타킹과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당시 어른들은 아이들 교육상 큰 문제가 될 불온서적입니다. 이렇게 불량한 책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불온서적이라 지탄받았던 이 책은 바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김수정 작가의 만화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나 진짜 어릴 때는 진짜 둘리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맞아. 1983년 만화 잡지 보물섬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 아기 공룡 둘리. 1억 년 전 외계인의 초능력으로 돌연변이 공룡이 된 둘리가 빙하 타고 내려와 도봉구 쌍문동 고길동 집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둘리가 완전 사고뭉치죠. 자택 침입의 무전 취직이지. 그렇죠. 기물 파손은 특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들 약 올리는 건 취미고요. 고길동 집에 돈 한 푼 안 내고 얹혀 살면서 잿더리를 가져오라는 고길동의 심부름에 공손히 잿더리를 대령 하기는 무슨 발로 휙 차버리고요. 고길동의 저 허탈한 표정을 보십시오. 발로 이렇게 세워서 툭 굴리지. 네. 야, 건방지네. 둘리 친구인 도은호는 급기야 어른인 고길동 아저씨를 길동아! 라고 부르며 반말을 합니다. 일통원차. 일부 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요. 어린이들에게 폭풍 지지를 받았던 아기 공룡 둘리는 결국 국민 만화의 등극, 우리 추억과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가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모모의 실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 사령관들은요. 이 책에서 잔인한 나치즘이 생겨난 거야. 사람들이 절대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는요. 여성을 불태우고 토막 살해하고 식인까지 하다니 이 책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한다며 이 책을 금서 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뭐지? 아, 이게 내용만 들으면 지금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이 잔혹한 베스트셀러의 정체, 바로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1812년 그림 형제가 독일 각 지방에서 수집한 민담을 책으로 엮은 민담집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헨젤과 그레텔 등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한 아름다운 동화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동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원작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설공주에서 평소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고 폐와 간을 가져오거라. 정말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가엾게 여겨 대신 멧돼지의 폐와 간을 가져왔고요. 그것을 백설공주의 것이라 여긴 왕비는 본인이 직접 먹어치웁니다. 어머나. 또 다른 이야기인 신데렐라에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데렐라가 흘린 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신데렐라의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응. 하지만 의붓 언니들에겐 신데렐라의 구두가 너무 작았죠. 그러자 계모는요. 어차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이 없으니 발가락을 잘라서 구두를 신어. 아우. 하지만 결국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는 복수를 결심. 신데렐라가? 그렇습니다. 절름발이가 된 의붓 언니들에게 비둘기를 보냈고요. 비둘기가 의붓 언니들의 눈을 쪼아서 실명을 시켜버립니다. 이야, 이건 뭐 하도 고운데 완전 고어물이에요? 나는 이거는 와 절대로 난 우리 딸한테 읽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 아, 그렇지 못 읽어주죠. 네. 근데 이 그림 형제는 왜 이렇게 잔혹한 동화를 쓴 거예요? 사실요, 이 그림 형제는 그림 작가도 아니고 동화 작가도 아닌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였습니다. 독일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민담을 모았고요. 이 민담에 담긴 언어와 문헌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출판을 했던 겁니다. 민담이 세긴 하지. 그리고 그 후로 45년 동안 7번의 보완과 수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훗날 이 D사에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름답게 포장, 우리가 아는 동화 또 애니메이션으로 전하게 된 거죠. 무지막지하게 각색을 했네요. 학창시절 필독서의 슬픈 과거.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던 필독서죠.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을 거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다리 한쪽을 절면서도 이복 동생을 돌보며 꿋꿋하게 살아낸 몽실이의 삶을 다룬 책.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의 학창시절 필독서 몽실 언니가 한때는 금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금서가 되는 거죠? 금서가 될 만한 뭐가 없는데. 되는 포인트가 아예 없는데 이거. 자, 과거 몽실 언니가 금서가 된 이유는요. 몽실 언니는 불순한 용공동화다. 용공동화란 말도 있어요. 이게 왜 용공인데? 자, 앞서 태백산맥처럼 몽실 언니는 시대의 아픔이 빚어낸 상황 때문에 금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실 언니가 용공동화로 몰린 이유는 책 속에 등장하는 인민군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몽실이네 마을에 주둔해 있던 한 인민군은 몽실이와 동생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라며 말하는 장면을 통해 인민군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네. 그런데 이는 당시 반공주의를 내세워 북한을 적대시했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86년 몽실 언니는 용공동화로 낙인 찍혔고요. 문교부의 지시로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며 금서로 지정됐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힘든 시간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거 부분만 보고 이제 이걸 용공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야, 근데 참 저는 이제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걸로 또리 장군이 생각나는데 또리 장군에서 보면 그 악마 얼굴에 뿔 달려서 나오고 막 이런 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의 비극적인 이 단면을 순수한 소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시대의 아픔을 품은 몽실 언니는요,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해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5위를 공개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에 대해서도 슬픔이나 회한을 느끼지 않는 여자였다면 이토록 열렬히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들려드린 구절은 과거 소련에서 금서가 된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 금서가 된 이 책은 타국인 이탈리아에서 출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자기 나라에서 출판을 못하고 딴 나라에 가서 출판한 거예요? 이 책은 사랑뿐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등 러시아 격동의 역사를 배경으로요. 혁명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다뤘습니다. 아, 나 왠지 느낌 없네. 바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이 명작을. 1965년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돼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은 명작이죠. 아니 사실 닥터 지바고와 라라의 애달픈 사랑이 인상적인 작품이라 이건 뭐 예전에 금서였던 거죠. 여기서 왜 금설까? 전 세계인들의 명작 닥터 지바고가 당시 소련에서 금서가 된 이유. 닥터 지바고 속 주인공 지바고는요. 러시아 혁명의 시대에서 공산주의에 회의적이었던 작가 보리스의 삶과 가치관이 투영된 인물입니다. 소설 속 지바고를 통해 당시 시대 이면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작중에 볼셰비키 혁명 당시 거리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혁명으로 죄 없이 희생된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정부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우랄 산맥으로 피신하는 지바고의 모습은요. 작가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숙청했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은 끝나고 세상에는 오로지 죽고 죽이는 일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혁명의 부정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은 러시아 혁명을 부정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라며 공산주의 체제에 반한다고 판단, 닥터 지바고를 금서로 지정했던 것이죠. 이게 몽실 언니를 금서로 지정한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네요. 똑같네. 닥터 지바고는 비록 소련에서는 금서가 됐지만 이탈리아에 밀반입돼 출판되며 세상에 알려졌고요. 또 당시 소련과 냉전 중이던 미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체제의 잔혹함을 세계에 알리는 선전도구로 닥터 지바고를 또 이용합니다. 여기서도 이용이 되네. 이후에 유럽 각지에 닥터 지바고를 배포해 세상에 널리 알렸는데요. 그 덕분에 1958년엔 작가 보리스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노벨상 수상에 기뻐했던 보리스는 소련 당국의 압력으로 노벨상 수상을 포기.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닥터 지바고가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요. 덕분에 베스트셀러로 등극. 그리고 그가 사망한 지 28년 만인 1988년에서야 소련에서도 닥터 지바고를 출판. 이듬해에는 미뤄졌던 보리스의 노벨상이 전달됐고요. 지금까지도 닥터 지바고는 불후의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을 시대 이면을 리얼하게 그려냈다고 해서 체제적으로 이념 때문에 핍박하는 건 결코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놓고 읽어보자 금서 19 4위 공개입니다. 조선시대 화형에 처해진 금서. 1996년 국내 모 대학교의 이복규 국어국문학과 교수는요.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16세기 문신 이문건이 한문으로 쓴 묵제일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 이 뭐야? 제3책 뒷장에 빼곡히 적힌 한글. 이것은 조선 두 번째 한문 소설이자 한글로 번역된 첫 번째 소설 설공찬전 국문필사본의 발견이었습니다. 와, 한글이다. 설공찬이 이렇게 써 있네. 누가 낙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해놨네.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자, 이 설공찬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초기 중종 6년 때인 1511년 문신이었던 채수가 쓴 작품으로요. 순창설시인 설공찬이 사촌 동생의 몸에 빙의해 사람들에게 저승 경험담을 들려준다는 이른바 조선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우와. 판타지 소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설공찬전이 세상에 나오자 백성들의 정신을 흘리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힌 이 책을 모두 불태워라. 심지어 요서 은장률, 즉 요망한 내용이 담긴 책을 숨긴 자는 단죄로 다스리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야. 특히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 설공찬전의 주인공 설공찬이란 단어가 모두 6번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설공찬전을 소각하다 같은 부정적인 내용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금서로 지정이 된 거죠? 유교를 근간으로 삼는 조선에서 저승을 소재로 불교의 윤회를 다루고 있어 집권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대목. 이승에서 왕이었어도 주전충처럼 반역해서 집권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자, 여러분, 중종이 어떤 왕입니까? 반역한 왕이죠. 반정. 그렇습니다. 중종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꿰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전충이라는 인물에 빗대서 반역으로 집권한 왕을 비난했으니 이건 지금의 왕을 능멸하는 거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렇게 직접적으로 강타한 책이었던 거네요. 중종 입장에서는 심기 불편했겠어요. 뭐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당시 모두 화형에 처해졌던 설공찬전이지만요. 그러나 이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든 보고 싶은 게 아유,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문건이 일기장에 은밀하게 한글로 옮겨 적어뒀던 설공찬전이 약 48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발견이 됐던 겁니다. 비록 조선시대에 모두 불태워져야 했던 금서 설공찬전. 그러나 당시 민중들에게는 재미와 교훈을 남겼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이전에 한글로 번역된 소설이 존재했다는 걸 증명하며 대한민국 국문 소설사에 큰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1857년 1월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재판. 미풍양속을 어긴 소설입니다. 문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재판의 화두에 오른 것은 섬세한 문학적 표현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소설 보바리 부인이었습니다. 모바리 부인 이것도 읽으셨어요? 이거는 오늘 19개를 다 읽었는데. 금서 전문가로 저를 이제 그러네요. 이것도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자유연애였죠. 야, 우 기자가 원래 트래블러고였는데 여행 못 가는 시기가 되니까 금서를 파네. 아니 보바리 부인이 뭐 약간 그 수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자유연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수많은 어떤 부인 시리즈의 원조적인 작품이다. 부인의 조상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10대를 보낸 거야? 아주 왕성한 1850년대 초 소설가 플로베르는 1848년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들라마르 사건을 소재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약 5년간 영혼을 갈아 넣은 끝에 소설 보바리 부인을 완성한 플로베르는요. 1856년 프랑스의 한 잡지에 보바리 부인을 연재하기 시작했고요. 연재가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출판사와 출판 계약까지 성사하게 됩니다. 당시 뭐 대중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우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바리 부인의 출간을 앞두고 프랑스 정부가 이 책이 종교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플로베르를 기소했던 건데요. 자,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느냐? 유부녀인 보바리 부인 에마가 레옹과 재회한 뒤 마차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대목. 이 손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멈추지 않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때때로 멈춰봤지만 그때마다 안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됐던 거라는 걸 보니까 너무 앞서간 거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에 비하면 뭐 엄청 이건 표현도 아니죠. 저 당시를 생각해봐. 근데 당시에 이 마차 대목이 노골적인 성애가 묘사됐다고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보바리 부인이 이때처럼 아름다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녀는 환희와 정열과 성공에서 우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추상적이야? 좀 답답하네요. 근데 이 부분은 불륜을 저지른 뒤에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니 이거 뭐 대놓고 불륜을 조장하면서 미풍양속을 어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였죠. 자, 이 재판의 결과는 재판부가 문학의 자율성에 손을 들어주며 플로베르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이 소송 사건으로 한바탕 유명세를 치른 보바리 부인은요. 오히려 정식 출간이 되자마자 인기 폭발,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요. 현실과 낭만 사이, 통속과 우아함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균형감 있게 그려낸 수작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금서는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널리 읽힌 책, 바로 군주론입니다. 군주론.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피렌체 역사가이자 정치 이론가 마키아벨리가 1513년에 저술한 책으로요.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사실은 제국주의에서 잘못 사용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 있죠. 오, 안해. 쉽게 말하면 막강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나온 19개의 책 중에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나왔네요. 둘리 다음에 두 번째로 들은 책입니다. 현재는 일명 리더십 안내서로 통하며 전 세계 CEO들의 필독서가 된 이 책. 그런데 말입니다. 1559년 교황청에서는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당치 않은 악마의 사상입니다. 교황 파울루스 4세가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막마의 책으로까지 할 건가요? 이게 왜 교황청에서 이렇게 예민했던 거죠? 마키아벨리가 살던 시기에 이탈리아는 분열된 도시국가 형태로요.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룬 프랑스와 스페인에게 잦은 침략을 당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를 막기 위해 강한 통일 국가를 형성할 현실 세계 군주의 모습을 군주론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히 교황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군주론 제11장인 교회형 군주국.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회형 군주국은 인간의 마음이 감지할 수 없는 초월적 권능에 의해서 다스려짐으로 논의하는 것을 삼가겠습니다. 이 국가들은 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하는 것은 오직 오만하고 경솔한 인간의 처사가 될 것입니다. 교회 권력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탈리아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중세시대면 가장 막강한 권력이 교회 권력인데 그렇죠. 여기에 반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황청 입장에서 우리 뭐 조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영모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군주론에 대한 논란은 이뿐이 아닙니다. 군주론 제15장을 보면요. 악덕 없이 권력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그 악덕으로 인해서 악명을 떨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실주의 정치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며 비난했고요. 훗날 러시아의 황제 예카테리나 2세, 독일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 인간성을 파괴하려는 괴물의 저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독재자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히틀러, 무솔리니가 이 책을 즐겨 읽어서 군주론이 독재자들의 교본, 표본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군주론을 찬찬히 읽어보면 독재를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최초로 정치와 윤리, 도덕을 분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주, 리더의 상을 제시했는데요. 군주론은 더 이상 악마의 책, 금서가 아닌 CEO들의 필독서로 변모했습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어린이들은 금지, 모모의 수모. 1983년 1월 스웨덴 스톡홀름. 영화 관람 제한을 철회하라! 한 영화에 11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두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는데요. 어떤 영화길래 시위까지 합니까? 스웨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비교적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좀 프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좀 북유럽이 약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가 됐다는 거. 그럼 거기서 금지가 됐으면 얼마나 세다는 얘기예요? 되게 센가 보다. 상영 금지 판정으로 어린이들을 안달나게 만든 영화는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 E.T.입니다. 왜? 아니 뭐지? 현재까지 약 8억 달러, 한화 8,8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한 불후의 명작이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영화였죠. 이거는 그냥 전 세계인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본 영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아이들의 우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극중 아이들은 E.T.를 숨겨주고 지켜주는 반면 과학자들이나 경찰 같은 어른들은 E.T.를 연구하려고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과 E.T.의 우정을 방해하는 모습을 두고 E.T.는 어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라며 스웨덴 국립검열위원회 측은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11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내린 겁니다. 스웨덴이면은 그 삐삐롱 스타킹? 그 삐삐가 이제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금서로 저희 아이템 했었죠. 정했던 아이템 했잖아요. 어른들 무시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되게 센가 보다.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워낙 전 세계적인 히트였기 때문에 못 보라고 안 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 스웨덴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극장 앞을 찾아서 우리는 E.T.를 원한다! 어린이 영화의 주인은 어린이다! 라며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저 12살이거든요. 다시는 12살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화관을 찾아 나이까지 속여가며 E.T.를 관람하는 등 E.T. 상영 금지에 대분노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항의에 스웨덴 최고 검열관은요. E.T.의 위협적이고 무서운 분위기가 어린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음인 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해 동심에 상처를 준 E.T. 상영 금지. 진짜 어른이라면 어른들의 권위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2009년) 미국 종교학자이자 힌두이즘 전문가로 유명한 미 시카고 대학의 웬디 도니거 교수가 대체 역사로서의 힌두란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힌두교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도니거 교수는 힌두교 역사를 재해석, 힌두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출판되자 인도의 한 보수주의 단체가 반발. 그 책은 사실이 아닙니다. 힌두교의 종교적 신념을 모욕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거는 뭐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반발이 크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뭐 국가 간의 문제가 되죠. 네. 이거 뭘 잘못 말했을까? 특히 문제가 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하바라타 영웅들의 신성한 혈통은 다른 관점에서 비추어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라마는 힌두교도들이 숭배하는 무용과 미덕의 화신인데요. 그런 라마의 성적인 욕망을 묘사, 그리고 힌두교 경전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를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에 대분노한 일부 힌두교도들이 소송을 제기, 심지어 인도 곳곳에서는 이 책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거가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자신의 종교를 모욕한다고 느끼면 이거는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네. 결국 2014년 긴 소송의 부담을 느낀 피 출판사는 도니거 교수의 책 출판을 중단,
6개월 내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수거하고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송 결과가 가져온 전혀 예상치 못한 절대 바라지 않았던 반전. 대박 났구나. 대체 무슨 책이길래 금서가 된 거야? 와. 절판되기 전에 얼른 사서 봐야지. 결국 이 책의 인기는 역주행. 순식간에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A사이트에 베스트셀러 차트 30위에 올랐습니다. 우와. 결국 그 소송의 결과도 그렇고 이 소송 자체가 이 도니거 교수의 책을 홍보해 준 셈이 됐어요. 그렇죠. 와, 저는 출판사 입장에서 이거 정말 부럽네요. 와, 출판사 완전 살아났겠네. 이런 논란 없는 책을 출판하셔야죠. 이런 게 부러워. 아니 논란을 사서라도 책을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려워봐요, 회사가. 그렇게 하니까 다 됩니다. 이해가 빨라지네요. 이뿐이 아니라요. 피출판사 인도지부의 대표는 약 1년 뒤인 2015년 새로운 회사를 설립. 도니거 교수의 책에 대한 출판권을 인수했고요. 문제 금서였던 도니거 교수의 책은 결국 인도 델리와 뭄바이의 공항 상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특종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정열과 낭만의 댄스, 바로 탱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탱고는 19세기 중엽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 항구 주변 선술집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춤인데요. 코로나 시국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관광을 가면은 탱고 공연 관람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아 진짜로 정열의 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배우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고요. 많죠. 동호회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탱고는 1995년에는 아르헨티나의 국보 문화재로 2009년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로도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르헨티나의 상징인 탱고가 한때는 금지된 춤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근데 저게 왜 금지죠? 19세기 탱고가 퍼지기 시작할 무렵 아르헨티나 상류층은요. 남녀가 그렇게 음탕한 춤을 추다니 그건 교양을 모르는 하층민이나 추는 춤이야. 남녀가 몸을 밀착시키고 추는 탱고 동작이 음탕하다며 경멸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탱고가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자 당시 교황 비오 10세는 탱고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란하고 야만적인 춤입니다. 그리고 독일 황제 비렐름 2세 역시 독일 장교들에게 제복을 입고 탱고를 추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단순한 춤인데 좀 다들 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탱고를 저도 이제 경연 프로그램 때 했었는데 댄싱 위더 스타. 네, 저도 그 춤을 추면서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야한 춤이었는지. 근데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춤이 뭐 왈츠 이런 거니까 탱고를 처음 본 사람에게 문화 충격일 수는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금기시됐던 탱고가 이곳에서 대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운명이 달라졌는데요. 바로 유럽 문화의 수도이자 패션의 중심지 파리. 당시 파리지앵들은 반능적인 탱고를 예술로 여기며 매일 밤 탱고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러자 탱고를 배척했던 아르헨티나 상류층은요. 뭐야? 너 교양업계 탱고를 추고 그래? 요즘 탱고가 파리에서 완전 핫하다고. 아 그래? 역시 파리지. 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춰야지. 죄송합니다. 병원을 가봐, 병원을. 몸이 잘 생각대로 안 되면 병원을 가보라고. 파리 건축물을 모방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로 만들 만큼 파리 상류 문화를 동경했던 그들은요. 탱고를 역수입. 그렇게 아르헨티나에 다시 퍼진 탱고는 세월이 흘러 더 이상 더럽고 음탕한 춤이 아닌 아르헨티나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결국 뭐 우리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가 좋아해줘서 알게 되고. 예, 결국 인위적인 걸로 막을 수 없는 매력이라는 건 있는 거죠. 그죠? 금기시됐기에 더 매혹적이었던 춤, 샤리땅고, 아르헨티나의 전통 탱고였습니다.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بازار شود از نفسش تازه چه گلزار
이거 오디션이네. 이거 이렇게 영상을 보내면 그 중에 이제 걸러서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히잡이잖아요, 저게. 네. 근데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금지곡 같은 게 있는지. 영상 속 소녀들이 노래한 이유. 바로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에게 내려진 노래 금지령 때문입니다. 왜 금지령? 노래 금지령. 아 금지곡이 아니라 노래를 하지 말라고? 왜? 왜? 유명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 12세 이상 여학생들이 공공행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하시오. 단 여학생만 참석하는 행사에선 불러도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여학생들에게만 노래를 금지시켰고요. 심지어 남자 음악 선생님에게 노래를 배우는 것조차 금지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야, 근데 이건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완전히 남녀 차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노래 못 부르게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하네요, 진짜. 물론 내가 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지만 난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얘한테 금지를 하고 싶다. 아 근데 나는 미치잖아. 이게 그렇죠. 자기를 흥얼- 표현하는 그래 수단이에요. 흥얼거리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데 저거를 아예 못하게 하면 어떡해? 이 같은 결정에 노래를 금지당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뿐 아니라 인권단체, 여성단체, 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분통을 터뜨렸고요. 이들은 노래 금지령에 대응, 아이들은 소년이든 소녀든 노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립음악원 설립자 아메드 사르마스트를 필두로 SNS에 샵 IamMySong 해시태그 운동으로 맞대응.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과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게재했고요. 노래할 권리를 빼앗을 순 없다. 음악은 내 삶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 라며 노래 금지령을 강력히 지탄했습니다.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금지령을 내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논란이 거세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여학생들의 노래 금지 이유에 대해 뒤늦게 변명을 내놨는데요. 학업에 지장이 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아야 했으니까요. 성별 가려가면서 코로나 걸리나? 그리고 학업에 지장이 되려면 학생 전체를 금지시키든가. 그럼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을 당시 학생들의 노래를 금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던 암흑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결국 노래 금지령을 철회. 단 전국 모든 학생은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철회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학생들이 노래할 자유를 어떤 근거로 어른들이 허락하고 판단해서 오케이 해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